그 역사라든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표현을 할 때 일상적인 시간이 있고요, 혁명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일상의 시간은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추경을 할 거냐 말 거냐, 뭐 예를 들어서 긴축 정책을 할 거냐 아니면 뭐 확장 재정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적인 시간이죠. 혁명적인 시간은 이런 것들입니다. 해방 직후에 친일을 청산할 거냐 말 것이냐, 아니면은 4.19 때 부정선거 저지른 거에 대해서 한 거 할 거냐 안 할 거냐, 5.18 때 무장 군인들에 대해서 한 거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죠. 근데 저는 이 시간이 딱딱 구분이 되는데,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좌우를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하는 좌파 우파, 좌파 쪽으로 갈 거냐 우파 쪽으로 갈 거냐,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정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혁명적인 시간에서는 좌우가 사라집니다. 좌우가 사라지고 뭐가 나타나냐면 앞과 뒤가 나타납니다. 앞으로 갈 것인가 뒤로 갈 것인가, 이거의 싸움이에요. 심층 인터뷰 시작합니다. 숨진 해병대 최상병 사건의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사건 기억하시죠? 항명죄로 재판에 넘겨져서 곧 내일 모레 이제 1심 선고가 나오는데, 이 사건은 군 지휘관이 불이한 명령 또는 불법적인 명령을 받았을 때 어디까지 따라야 하는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이번 비상계엄 상황에서 군 지휘관들의 처신과 여러 부분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훈 대령 변호하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규현입니다. 너무 젊은 변호사님 오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닙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검찰 출신이시고 예. 그 전에 해병대 출신이세요? 예, 군대를 해병대 병사로 갔다 왔고, 네. 예, 검사로 또 재직을 하다가 나와서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 사건 그것부터 좀 여쭤볼까요? 내일 모레 선고가 나온다고요? 박정훈 대령이 지금 이제 1년 넘게 재판을 받았고요. 내일 모레 9일 날 10시에 저기 그 신용산역에 있는 중앙군사법원에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네. 예, 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인으로서는 뭐 이 사건은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 사건이라 법리적으로나 보나 어떤 면에서든 무죄가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서, 그렇지만 막상 판결을 앞두고 있으면 이게 성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의 기분으로 이제 좀 싱숭생숭하기도 합니다. 지금 불구속 상태인 거죠, 그렇습니다. 박 대령이? 군검찰에서 처음에는 이제 집단항명 수괴죄로 박정훈 대령을 입건한 다음에 집단항명죄가 아니고 집단항명 수괴. 수괴라는 게 붙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도 요즘에 붙죠. 이제 박정훈 대령 보고 항명의 수괴 하더니 정작 누가 수괴냐, 본인은 내란의 수괴가 되지 않았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처음에는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항명 수괴, 집단 항명 수괴로 입건을 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군사법원에서 판사가 그거를 기각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쟁점은 뭡니까? 그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윤 대통령이 그 임성근 사단장입니까? 사령관입니까? 해병대 사단장의 이 사람이 이제 이번 그 최상병이 죽기 아주 뭐랄까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렇게 헌병대에서 밝혀내니까 윤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경로했다, 뭐 이런 설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찰의 이 처벌 과정에서 임성근 사단장이 빠졌다. 그래서 뭐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재작년이죠. 이제 2023년 7월에 이제 최해병이 그 수해 실종자 복구 작전에서 물에 빠져서 숨졌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휘관들의 과실 책임을 묻는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박정훈 대령은 임성근 사단장까지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은 이런 수중수색을 하게 된 경위나 이런 걸 살펴보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굉장히 무리한 지시를 하고 강압적으로 그 부하들을 다루고 뭐 이런 부분이 구명조끼 없이 뭐 구명조끼도 그런 구명조끼도 준비를 안 하고 하는 등 굉장히 그 준비도 부실했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임성근 사단장까지 책임이 있는 것 같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 현행법에 보면은 군인이 죽으면 그 죽음을 야기한 그 원인이 되는 범죄는 군에서 수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이제 군에서 그런 사망 사건이 나면 그거를 막 은폐하고 덮고 하는 일이 많았잖아요. 이게가 센 조직이니까. 그랬죠. 그래서 지금 몇 년 전에 군사법원법을 개정해서 이거는 군대 너네들이 수사를 하지 말아라. 이건 너네는 이제 못 믿겠다. 민간 경찰에서 수사를 해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법이. 네, 네. 그래서 박정훈 대령은 그 최혜병이 사망하자마자 일주일 정도 어느 정도 그 초기 수사만 한 겁니다. 예, 일종의 초동 수사만 한 거고 이 사단장부터 요 밑에 말단 간부들까지 한 8명 정도가 책임이 있는 것 같다. 네. 다만 이건 우리가 수사를 할 수가 없으니 이제 민간 경찰로 이걸 넘기겠다. 이첩하겠다. 이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국방부 장관까지 보고를 해서 국방부 장관 서명을 결재를 네, 받습니다. 네, 네. 받아가지고 그 이첩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알게 된 이제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걸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이거 잘못했다. 네. 라고 하면서 경로를 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른바 VIP 경로설입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부터 갑자기 국방부 장관이 다시 전화 와서 야, 그 이첩하지 말. 다시 해. 그리고 혐의자를 다 빼버려. 처음엔 다 빼버려라고 했다가 직접 과실자만으로 축소해. 이런 식으로 사단장을 빼라는 은근슬쩍한 외압을 계속 가합니다. 네, 네. 그거에 이제 박정훈 대령은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다. 왜냐하면 이건 수사 외압이기 때문에 불법이다. 못한다라고 하고 경찰로 이 사건을 이첩했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집단항명 수괴죄로 박정훈 대령이 지금까지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리고 나서 뜻하지 않게 비상계엄이라는 뭐 정말 추워도 상상하지 못할 상황에 맞닥뜨리다 보니까 그때 수많은 지휘관들이 선관이나 국회나 막 이런 데로 이제 명령을 받고 출동했단 말이에요. 네. 그 어떤 사람은 미리 알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적당히 알았을 거고 어떤 사람은 진짜 TV 보도 보고 알았을 것이고 이 문제와 앞으로 이제 사법 처리 과정에서 굉장히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불이한 명령에 대해서 군 지휘관들은 어디까지 따를 것이냐의 문제. 예. 지금 보면은 이제 비상계엄 사태하고 네. 이 최혜병의 수사 외압 사건하고 굉장히 닮은 점이 있어요. 바로 어떻게 보면은 결국 대통령이 네. 광기에 찬 어떤 광기스러울 정도의 전화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이제 보시면은 2023년 7월 31일 날 보면은 국방부 장관까지 경찰 이첩 이런 수사 내용을 다 승인을 했는데 네. 02-800-7070이라는 전화로부터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게 대통령실 전화예요. 네. 아마 대통령이 쓰는 번호일 것으로 강하게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로 전화 오고 나서 바로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전화해서 모든 걸 뒤집거든요. 네. 그리고 8월 2일 날 박정훈 대령이 경찰로 이첩했을 때에도 그날 뭐 다 뉴스에 나왔지만 대통령이 자기가 쓰는 개인 폰으로 국방부 장관한테 3번 전화하고요. 국방부 차관한테도 3번 전화하고요. 네. 예, 국방비서관한테도 전화를 계속 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뭔가 그 어떤 중요 임무를 맡은 실무자 부하들한테 그 관계에 찬 전화를 계속하고 무리한 명령을 계속 던지는 거. 이게 굉장히 두 사건이 닮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박정훈 대령은 여기에 대해서 이건 따를 수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거부를 했지만 네. 이 비상계엄 상황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 저는 이건 불법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명시적으로 반대한 사람은 아직까지는 뭐 네. 드러난 바는 없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갑자기 뭐 야당 의원들 앞에서 그냥 뭐 휴대폰 앞에서까지 그냥 마치 고백하듯이 사령관들이 줄줄이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고백을 해버려서 예, 많은 예. 부분들이 이제 이분들이 기소되고 공소장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됐던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그때 당시에는 그렇죠. 현장에서 야 이런 위법한 부당한 계엄령은 따를 수 없다라던 지휘관들은 없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특히 이제 고위 지휘관들은 네. 법무참모들이 다 있습니다. 장군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일정 부대 이상의 지휘관들한테는 법무참모들 실제 이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참모들이 다 붙어 있어요. 왜 그렇게 해놨냐면은 이 사람들은 잘못된 지휘나 명령을 하게 될 경우에 위법 소지가 될 수가 있고 네. 사람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적법한 일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무참모를 붙여준 겁니다. 그러니까는 소위 말하는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뭐 이런 방첩사령관들 법무참모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지시가 합당한 것인지 적법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렇다면은 법무참모의 지시를 충분히 따랐다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위에 준하는 상태여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 지금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법무참모한테 들었으면 이게 위법하고 위헌인 계엄이라는 걸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 명령은 군인은 따라서는 안 돼요. 아무리 명령이라도. 군인복무기본법에 부당한 불법적인 명령은 따라서는 안 된다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런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어쨌든 순종은 했단 말입니다. 예, 밑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소극적으로 움직인 정황들은 있지만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건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사람이 한 명도 지금까지 없었다는 부분은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고 우리가 앞으로 네. 이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가 공직자로서 고위 군인으로서는 어떤 심성과 사상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이 앞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과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관급이라든지 네. 진짜 얼떨결에 그날 저녁에 국회로 출동해라. 선관위 출동해라. 선관위 출동한 군인들 중에 편의점 가서 라면 먹은 친구들이 있어요. 아 있습니다. 네. 이 친구들이 그러면 이 업무를 해태하려고 적극적인 항명은 아니지만 네. 저는 이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뭐 대명천재 이게 무슨 계엄입니까? 이렇게 항명하진 않았지만 그 지휘관들이 그 젊은 지휘관들이 뭐랄까 소극적인 항명 아니었을까요? 예를 들어 그렇죠, 뭐.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 먹는다든지. 근데 국회로 들어온 특전사 얼마나 무서운 군인입니까? 네. 뭐 보면 좀 뭔가 허술해 보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네. 그 분들이 이제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빨리 모일 수가 있었고 계엄이 해제될 수가 있었죠.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뭐 라면을 먹고 현장에 아예 출동을 안 해버린 그런 분들이라면은 이거는 이제 거부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지만 그 계엄 당일에 저도 국회에 있었거든요. 네. 예, 저도 국회 현장에서 이야기 그걸 듣고 봤는데. 바로 달려가셨죠. 예, 예. 네.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일단 경찰들은 거기서 그 계엄군 투입이나 이런 불법적인 거를 막으려는 시민들한테 길을 전혀 터주지 않았고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해서 못 네. 들어가게 막아서 결국 담을 넘어서 들어가기도 했고 그랬죠. 네. 그리고 계엄군들도 국회 본청에 들어가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국회 직원들이나 거기 모인 시민들이 스크럼을 짜고 계엄군을 막지 않았다면 계엄군은 그대로 국회 안을 들어가서 장악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신속하게 그렇게 한두 시간 안에 그 본회의장에 모이지 않았다면 네. 만약에 국회의원이 모이는 시간이 막 예를 들면 2-3시간만이라도 늦춰졌다면 계엄군은 그대로 국회를 장악했을 것이고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랬다면은 이런 불법적인 내란 행위가 성공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이 명령에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고 어떤 소극적으로 움직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지휘관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쉬운 부분인 거죠. 이런 걸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조폭들이 움직이면서 누군가를 죽여라 아니면 누군가를 굉장히 좀 손을 봐줘라 하면서 집단 폭행을 린치를 가하는 상황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떤 조직원이 자기는 때리지 않았다. 막만 봤다. 아니면 네. 나는 살살 때렸다. 라고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네. 예.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그러니까 설명? 참작 사유는 될 수 있겠지만은 예. 그분도 뭐 만약에 내란 어떤 부하 수행이라든가 네. 이런 약한 죄는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예. 윤 대통령 체포영장 관련해서 몇 가지 법리적인 것도 여쭤보고 싶고 지금처럼 변호사님 개인 철학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사에 불응하고 있어요. 네.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고요. 네.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보면은 야당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법을 지켜라.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범죄자들이다. 그들하고는 상대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류의 말까지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체포영장에 지금 불응하는 것은 거의 지금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을 지낸 게 아니라 그냥 한낱 지금 자범 수준으로 본인 스스로를 격화시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영장이라는 것은요. 국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공권력입니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체포영장이 나왔다는 거는 법원에서 이 수사의 적법성 그리고 이 사람의 신병을 확보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법원이 최고의 법을 해석하는 법관이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일정 부분 억울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있다 하더라도 근데 일단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특히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 신분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따라야죠. 일단 따라서 영장 집행에 응하고 그 다음에 뭐 적부심을 하든지 아니면 재판에서 뭐 자기의 주장을 하든지 그렇게 따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영장 집행 자체를 이게 무효다,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거기에 응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어떤 체제, 법 체계 이걸 전체를 부정하는 그럼 행위죠. 밈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뭐 전두환 대통령이나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거부할 걸.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굉장히 울림이 있었던 것들이 경찰 직장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경찰 내 이제 경찰관들의 모임인데 경찰 직장 협의회에서 낸 성명이 있어요. 경찰이 체포 영장을 들고 범죄자를 찾아갔다가 체포를 단념하고 철수를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경찰은 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데 경찰이 거기에 대해서 범죄자를 체포하지 않고 돌아선다면 어느 누가 앞으로 어떤 범죄자한테 네. 우리가 영장을 집행하고 출석하라고 하고 범죄자를 잡아놓을 수 있겠냐? 참담한 것이다. 이런 말을 네.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가 이제 어제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경찰에게 넘기겠다 그 권한을. 예. 그것도 또 경찰에서는 따져봤더니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다. 다시 공수처가 가져가라 해서 또 공수처가 다시 가져왔어요. 예. 이걸 좀 법리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왜 이러는 거예요? 예, 이런 겁니다. 일단은 공수처가 참 어떻게 보면 무능하고 비겁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공수처가 갔는데 결국 겁먹고 돌아온 거잖아요. 체포를 못하고. 그러고 나서 이거를 우린 못하겠으니까 이 체포영장 경찰에 너네한테 줄 테니까 당신들이 대통령을 윤석열 가서 체포해 오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계 받아서 수사를 할게 라고 이렇게 맡긴 거거든요. 근데 일단 이거는 현행법상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수처의 주장은 처음엔 그거였어요. 자기들이 이제 일종의 어떤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인데 사실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된 지 오래됐습니다. 예. 제가 검사가 되고 나서 1년 있다가 검찰 수사 지휘권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사는 경찰을 지휘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공수처도 경찰을 지휘할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법에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 체포영장은 공수처가 법원에 청구해서 받은 영장이란 말입니다. 연결고리가 없군요. 없어요. 예. 경찰과 공수처가 지금 공조본을 구성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 엄연히 체포영장 청구의 주체는 공수처가 한 거고요. 그러니까 법원은 공수처에 대해서 좋아, 체포영장을 줄 테니까 체포를 해도 된다라고 공수처에 허가를 한 겁니다. 경찰이 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집행을 해야 되고 그거를 경찰에 뭐 일임을 한다는 건 법리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네, 법을 잘 몰라서. 근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그걸 누가 한들 앞에서 예를 들어 집행영장을 공수처 직원이 들고 있으면 되는 거고 경찰이 그 뚫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누가 하든 그게 중요한가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같이 가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같이 가는 걸로 결론이 나긴 했죠. 근데 공수처의 처음 말은 그거였거든요. 체포영장 그냥 경찰에 줄 테니까 일임할 테니 우리는 안 나갈 테니까 경찰에서 그냥 가서 잡아오시오. 우린 빠지겠다 이런 뜻이었군요. 그런 뜻이었죠. 그런 뜻이었는데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공수처하고 경찰이 같이 가는 걸로 다시 정리가 된 것입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수사권은 안 주고 힘든 건 우리한테 해오라 그러고. 네, 맞죠. 그리고 나서 수사권은 또 과거에 이제 수사권 재조정 당시에 이제 우린 뭐 가진 것도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이 굉장히 부글부글했다는 것이 그런 지점이거든요. 이거 완전히 뭐 옛날에 우리 그 막 70년대 80년대에 검찰이 무슨 경찰을 노예처럼 부리던 그런 시절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치안본부 뭐 이런. 무슨 체포하면서 체포해와라고 자기들 명령만 해놓고 잡아오면은 경찰이 수사도 못하고 그대로 윤석열을 공수처에 넘겨준 공수처가 윤석열 수사해서 기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힘든 일은 안 하고 싶고 공만 자기들이 쏙
뺏어가겠다. 뭐 거의 이런 거 아니냐라는 경찰에서 그냥 불만이 엄청나게 있었던 걸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영장 시한이 지났으니까 예.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법원에 예.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와 경찰이 같이 가는 그러면 처음에 집행할 때하고 뭐가 달라진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똑같다고 봐야죠. 처음에 집행한 거랑 달라진 건 없지만 네. 결국 공수처 검사들도 현장에 갈 거고요. 경찰도 현장에 같이 갈 겁니다. 다만 이번에는 공수처가 처음 첫 집행 때 이제 제대로 이제 무능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공수처는 조금 이번에는 좀 뒤에서 뒤로 떨어져 빠지고, 있고 소리만 경찰이 듣고 있고. 그렇죠. 네. 경찰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서 집행하는 식으로 그런 모양새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했었어야지 지금 하면 더 크게 충돌할 수 있고 리스크는 더 그렇죠. 커지는 거 아니에요? 예, 사실 이제 쇳불도 단김에 빼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네. 지금 여러 가지 뭐 첩보나 이런 그 경호처에서 들려오는 그런 말만 들어보더라도 경호처 대다수의 직원들은 자기들이 이제 위에서 하도 뭐라 하니까는 스크럼 짜고 이렇게 막고 있었지만 네. 그거를 그냥 처음에 이제 기동대라든가 수사관들이 동원해서 그거를 이제 현행범 체포를 하거나 아니면 경호처장을 현행범 체포를 하거나 하면서 이제 계속 그 상황을 해소하면서 앞으로 전진한다면 결과적으로 자기들은 터졌을 거다. 예, 터주는 수밖에 없을 거다. 네. 라는 그런 분위기가 강했다고 해요. 끝까지 격렬 저항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거기에 그냥 겁을 먹고 결단을 못 내리고 그냥 시작도 제대로 하기 전에 포기하고 철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일이 꼬여버린 거고 그 사이에 지금 대통령 관전에 요새화됐다는 그래서 굉장히 뚫기 어려워졌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장 집행의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이건 어떻게 보면 공수처의 어떤 실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일을 잘 못합니까? 일할 의지가 없습니까? 보시기에. 다일 것 같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사실 공수처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최혜병 수사외압 사건도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은 공수처가 수사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명태균 게이트 그것도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최혜병 사건은 지금 1년 3개월, 4개월이 넘었거든요. 수사 시작한 지가 어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됐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대로 그냥 1년 3개월 넘게 공수처는 뭉개고 있어요. 명태균 게이트도 공수처가 뭐 어디 압수수색을 했다, 누구를 불렀다 그런 얘기 뉴스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수사 실력을 갖춘 인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의지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굉장히 무능한 모습만 지금까지 보여준 조직이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윤석열 내란 수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도 저는 굉장히 불안했어요. 아니 지금까지 이렇다 할 커리어도 없고 실적도 없는데 이거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를 했던 것도 사실이고 저 우려가 결국 현실로 드러났죠. 이번에 체포영장 무산 사태를 보면서. 예를 들어 중앙지검이 뛰어나다, 뭐 대검의 검사들이 뛰어나다 하는 게 그 조직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뛰어난 검사들을 불러 올려서 뛰어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수처 그동안 아무도 관심도 없었고 우리도 아무도 안 가려고 했잖아요. 예, 이게 어느 정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의 이제 차이가 있냐면 수사라는 거는 생물이란 말을 하거든요. 수사는 이제 법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수사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네.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물리력, 강제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어요. 그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강단이라든가 추진력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거 검찰이 왜 지금까지 수사를 잘해왔느냐 수사 실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았냐면은 검사가 2,000명 정도 돼요 전국에. 근데 그 2,000명 검사들 중에서 이제 수사 잘한다는 사람을 모으고 거르고 걸러서 네. 뽑은 게 소위 말하는 중앙지검의 반부패부, 공공수사부 네. 이런 데 인력들입니다. 당연히 기가 막히게 수사를 잘하죠. 네. 근데 공수처는 사실 그런 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거의 뽑지 않고 그냥 변호사만 하시던 분들 아니면은 뭐 그런 특별 수사 경험이 그렇게 없는 분들을 그냥 뽑아서 고위공직자 상대 수사를 하라고 맡긴 거예요. 네. 고위공직자 수사는 수사 중에 난이도가 제일 높은 그렇죠. 수사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거 올림픽에 내보내는데 국가대표도 아니고 아마추어 선수를 그냥 올림픽에 내보낸 거랑 똑같은 격인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만약에 앞으로 제대로 가려고 한다면은 그런 수사 인력을 어떻게 이제 육성하고 좋은 인력을 뽑을 것인가 하는 고민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야권에서 주장하는 게 이제 내란 특검법을 가자는 거고. 예. 그저께 보면 대한변협에서는 상설 특검 빨리 도입해라. 예. 이거 봐라 이런 거거든요. 이 둘은 또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선 상설 특검과 내란 특검 다 네. 특검이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이제 상설 특검은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이라는 그냥 특검법이 있습니다. 법이 상시 있고요. 네. 국회나 법무부 장관이 이건 특검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냥 요청을 하면은 구성이 됩니다. 아무 때나. 예. 네. 아무 때나 구성이 되는데 근데 그거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규모가 좀 작다는 네. 그런 게 있고. 근데 우리가 봐왔던 대부분의 특검, 소위 말하는 국정농단 특검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이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한 특검이 아니에요. 그렇죠. 특검법을 따로 통과시켜서 한 거죠. 법을 따로 만듭니다. 그 사건만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따로 국회에서 통과를 시킨 네. 거고 그게 이제 내란 특검법입니다. 이거는 사건 하나하나에 특화돼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규모도 굉장히 크고 권한도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근데 지금 내란 특검법을 원래는 이제 국회에서 추진을 야당이 하려고 했는데 여당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계속 반대를 하니까 일단 상설특검 요구안이라도 해서 상설특검이라도 먼저 출발을 시키자라고 네. 해서 상설특검 요구안이 통과가 됐고 그 뒤에 내란특검법도 따로 만들어서 지금 투트랙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그때 입법을 하는 특검이 가장 강력하고 좋습니다. 근데 왜 상설특검을 이번에 했느냐? 그거는 이제 거부권 때문에 그래요. 입법을 하게 되면은 대통령한테는 법률안 거부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법안을 통과시키면은 최혜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 다시 때처럼 돌아오죠. 대통령이 네. 거부권을 행사해 버립니다. 그런데 상설특검법안은 법안이 아닙니다. 이게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그냥 국회에서 이거 특검을 합시다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이거에 응할 수밖에 없게 돼 네. 있어요. 거부권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일종의 허점이 있었던 것이 네. 어찌 되었건 간에 특검을 하자고 요구를 하면 특검을 임명을 해야 되거든요. 임명을 안 합니다. 대통령한테 임명 권한이 있어요. 근데 지금 최상목 대행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요구도 안 네. 하고 있고 임명도 지금 그 당연히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좌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체포영장 집행도 만약에 안 된다고 치면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다시 시도할 것 같은데 예. 안 된다고 치면 이제 바로 구속영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요. 무산되면 체포영장을 재집행한다는 방안이 있을 수 네,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바로 구속영장 말씀하신 대로 갈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공수처는 이제 아예 빠지고 경찰로 이 사건을 이첩해서 경찰이 그냥 단독으로 체포에 나서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간에 이 수사하는 사람들은 의지의 문제인데 저는 뭐 정 만약에 공수처가 이제 믿업지 않은 그런 실망스러운 행위를 해서 결국 체포에 실패한다고 한다면 뭐 결과적으로 구속영장으로 바로 가는 수밖에는 없지 않겠나. 네, 이건 그런 검찰이 생각을 합니다. 청구합니까? 그거는 뭐 일단은 공수처가 하게 될 겁니다. 공수처가 네. 사전 구속영장이라고 해서 네. 체포를 안 거치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재벌 대기업 회장님들 수사를 할 때 많이 네. 그런 게 되죠. 그렇게 하는데 그럼 구속영장을 청구를 바로 하게 되면 이제 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위한 기일을 지정하게 되고요. 네. 그러면 피의자가 법원에 나와서 실질 심사를 받고 그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과연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실질 심사에 응하겠느냐, 법원에 출석을 하겠냐, 실질 심사에 응하지 이런 것들은 않으면 남아요. 물론 이제 그게 어느 정도나 감안될지 모르지만 피의자 없이 예. 법원이 영장 심사를 할 것이고요. 예, 그렇죠? 그렇게, 아마 그래서 그렇게 발부가 되면 발부될 가능성은 큽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근데 그럼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럼 그 구속영장을 들고 네. 공수처가 관저에 가갖고 윤석열 잡아서 서울구치소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좀 어감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무게감이. 많이 설마 다르기는 구속영장까지 하면은
그럼 이제 대한민국의 법 질서는 어떻게 됩니까? 구속영장까지 뭐 저는 구속영장이 나오더라도 저는 불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온 행보나 말을 보면 자기가 했던 말을 다 부정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 어떤 최소한의 어떤 사법 질서에 순응하는 모습조차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도 집행하는 것이 굉장히 난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구속영장에도 불응하는 대통령이다. 라고 하면은 지금 헌정 질서 굉장히 흔들릴 거고 우리나라 지금 경제라든가 뭐 다른 대외 신인도 외교 관계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큰 파장이 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 사건을 검찰이 수사할 수는 없는 겁니까? 법이 이제 고위공직자는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만들어놔서. 지금 사실 이게 검찰의 수사권이 있느냐 뭐 아니면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느냐로 뭐 여러 가지 옥신각신하는 네. 이야기도 있긴 하겠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다루는 걸로 하고요. 검찰도 뭐 수사하면 나설 수는 있죠. 경찰도 지금 공조본을 파기하고 단독으로 수사하면 나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공수처법에 보면 공수처는 자기가 수사를 하기를 원할 때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검찰에 이첩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고 있었는데 이첩 요구 이거 우리한테 이첩해 주시오라고 요구를 해서 받아가서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이 이첩을 공수처에 했다는 거는 우리는 더 이상 이 수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 어떤 의사를 표시한 거고 그거를 뒤집고 안 되겠다 이제 우리가 그냥 다시 수사를 할래라고 한다면은 어떤 그 모양새도 바람직하지 않고 명분도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공수처가 수사할 능력이 없다는 게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가 지금 체포영장을 다시 재집행한다고는 하는데 여기서도 마저도 만약에 공수처가 만약에 집행에 네. 실패하고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경찰이 그냥 단독으로 수사하는 것이 맞다. 이게 저의 의견입니다. 네. 특검이라는 것도 우리가 진짜 역사의 정치의 그 굴곡에 다 특검이 동원됩니다. 그 말은 지금 검찰 못 믿겠으니 특별한 검사를 불러오자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선진국도 다 이렇게 합니까? 미국 사실 특검 제도라는 게 네. 미국에서 좀 시작이 됐죠. 이제 미국을 보면은 이제 특검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건이 바로 벌어지거나 했을 때 기존의 수사기관, 기존의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네. 예,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상황이 있을 때 특별검사, 그러니까 대통령이건 누구건 누구의 지위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하도록 만든 것이 특별검사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정치적인 어떤 민감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과거에도 국정농단 네. 때도 그렇고요. 특히나 어떤 대통령이 연루된 그런 사건 때마다 특검을 임명해서 수사를 해왔죠. 각 나라마다 검찰의 수사권 영역 그 범위가 다르고 또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도 다르고 그죠? 우리는 이제 예. 검찰만 재판에 넘길 수 있는데 뭐 다 제도가 나라마다 예. 다르니까 또 경찰의 수사권 영역도 다르고 뭐 특별 경찰은 없잖아요. 특별 경찰은 없죠. 보통 없잖아요. 같은 수사를 하는 예. 조직인데. 이제 특별 검사는 이제 수사를 염두에 두고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네. 특별 검사가 수사도 경찰도 하고 수사하지 기소도 하는 않습니까? 것이죠. 예. 근데 경찰은 어떻게 보면 검찰보다 훨씬 더 정치적인 압력에 취약한 조직이에요. 네. 예. 검사는 그 기본적으로 어떤 변호사 자격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신분 보장이 상당히 되어 있는데 네. 경찰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검사보다 굉장히 취약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과거로부터 권력의 어떤 외풍에 훨씬 더 많이 흔들리는 네. 모습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경찰보다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조금 정치적인 독립성 수준에서는 낫다라고 보여왔던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검찰조차도 대통령이라든가 뭐 이런 국회라든가 아니면 요즘에는 또 이제 재벌 뭐 이런 강력한 자기보다 센 그런 권력을 가진 조직에는 흔들린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보다도 더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할 때 네. 하는 게 특별검사인 거죠. 네. 헌재 탄핵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뇌란죄 부분은 빼주세요. 예, 예. 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내란죄 자체를 철회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많이 오해가 있는 것인데. 네, 오늘 그렇게 해명했더라고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어떤 힘센 일진이 어떤 애를 거의 죽기 직전까지 패놨는데 네. 그래가지고 학폭위가 열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 학생을 퇴학을 시키든지 뭐 어쨌든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탄핵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가해 학생의 부모가 학폭위에 나와갖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얘를 때렸다는데 때렸다는 증거가 있느냐? 네. 이게 법원에서 우리 아들이 폭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견 타당한데요? 그렇다고 근데 퇴학을 시키지 말까요?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그게 그 맞습니까? 피해자와는 빨리 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가해자 부모는 아니 확정되지 않았지 않느냐. 네. 법원의 절차는 법원의 절차인 것이고 네. 학교의 절차는 학교의 절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학폭위에서는 이게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네. 이 학생이 다른 학생을 때렸다. 즉 교칙을 위반했다. 이것만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퇴학 처분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걸 내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이후에 학생이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법원에서 밝혀지겠죠. 네. 그리고 회사로 한번 또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에서 대기업의 뭐 구매팀 이런 데 다니는 부장이 있는데 하청업체로부터 뭐 뇌물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뭐 이런 네. 일이 터졌어요. 그럼 회사에서 그럼 징계위 소집하죠. 감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장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배임수재죄로 대법원에서 배임수재죄가 민간의 뇌물죄죠. 네. 그러니까 배임수재죄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나에 대해서 어떤 징계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주장하면 그 회사는 그럼 이 사람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을 때까지 계속 회사에 다니게 해줘야 될까요? 반대로 하죠. 보통 회사나 공기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 안에서 징계위원회에서 회사 사규에 따라 징계한 다음에 그걸 형사고발해 그렇죠. 버리죠. 네. 너는 일단은 우리 회사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일단 나가. 네. 예, 그렇게 해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 배임수재죄나 뇌물죄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하는 거는 그 뒤에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탄핵 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입니다. 대통령이 불법한 비상계엄을 일으켜가지고 폭동을 일으켜서 잘못된 일을 했다라는 것이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성실 의무나 공익실현 의무를 위반한 네. 것이다라는 정도까지만 입증이 되면 탄핵 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란죄에 해당해서 내란수괴죄, 내란우두머리죄로 뭐 판단을 받아서 이 사람이 감옥에 가야 되느냐, 뭐 사형을 처해져야 되느냐, 이거는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다뤄줘야 될 문제죠.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내란죄에 해당하니까 당신은 감옥에 가야 돼. 이런 네.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를 봉쇄했고 뭐 정치인들 체포하려고 했고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파면되어야 한다라는 주장만 하는 거고 그것이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그 사실을 심리할 때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포고문을 만들었고 누가 만들었고 그것을 뭐 발표를 했는지 뭐 군을 출동해서 국회의 어떤 행위를 뭐 입법부에 대해서 어떤 위해를 가했는지 이런 여부는 확인을 하고 당연하죠. 확인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 죄로 유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맞게 표현한 겁니다. 정확하십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학생을 퇴학시킬 때 너는 이 동료 학생을 네. 때렸으니까 너는 퇴학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지 너는 얘를 때렸으니까 너는 폭행죄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 똑같은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당신은 불법한 계엄을 벌였고 이러이러한 내란 행위를 저질렀으니까 네.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면 안 돼. 파면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은 내란죄야.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은 네.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다만 그것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부분 그것만 철회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그러면 그 기업들에게 뇌물 받은 뇌물죄 이런 형법상 이런 건
그게 형법상으로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건 따지지 않았죠. 판단하지 않았죠. 근데 네. 그런 돈을 받았는지 그런 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네. 확인을 해서 파면을 한 것이고 그 당시에도 처음에는 이런 것이 뇌물죄에 해당한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했다가 네. 이 부분이 뇌물죄에 해당한다 막 이런 부분은 철회를 나중에 했거든요. 아, 그랬어요? 그 당시에도. 네. 예. 그러니까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다 했어요. 네. 예. 근데 그게 뇌물죄인지 아닌지는 탄핵 심판에서는 중요하지 예, 않다. 그건 중요하지 않죠. 그건 형사 법원에서 해야 될 문제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그런 뇌물죄라든가 이런 사유들을 정리해서 네. 철회하고 한 일을 한 게 국회 법사위원장이 담당을 하는데 그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이 공교롭게도 권성동 지금 네. 여당의 원내대표인 권성동 참. 의원입니다. 네. 마무리를 해야겠는데 비상계엄 한 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정훈 대령 사건은 부당한 지시를 군 지휘관이 어떻게 따라야 하는 것이냐 이 부분이 핵심인데 어떻게 정말 비상계엄이 생겨서 또 이 문제가 다시 거대하게 증폭돼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예. 이걸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또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 이 문제를 어떤 입장에서 바라봐야 하는지 조언을 좀 해주시면요. 예, 일단 박정훈 대령 사건도 그렇고 뭐 명태균 게이트도 그렇고 큰 사고가 벌어지기 전에는 조그만한 사고가 계속 터진다는 어떤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네. 전형적으로 이 사건에서 하이니 법칙.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가 그 역사라든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표현을 할 때 일상적인 시간이 있고요. 혁명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일상의 시간은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추경을 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긴축 정책을 펼 거냐, 아니면 뭐 확장 재정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적인 시간이죠. 혁명적인 시간은 이런 것들입니다. 해방 직후에 친일을 청산할 거냐 말 것이냐, 아니면은 4.19 때 부정선거 저지른 거에 대해서 한 거 할 거냐 안 할 거냐, 5.18 때 무장 군인들에 대해서 한 거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죠. 근데 저는 이 시간이 딱딱 구분이 되는데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좌우를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하는 좌파 우파, 응? 좌파 쪽으로 갈 거냐 우파 쪽으로 갈 거냐, 네, 네.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정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혁명적인 시간에서는 좌우가 사라집니다. 좌우가 사라지고 뭐가 나타나냐면 앞과 뒤가 나타납니다. 앞으로 갈 것인가 뒤로 갈 것인가, 이거의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혁명의 시기는 우리가 어떤 것이 더 옳을 거냐, 조금 우리의 삶을 개선할 거냐, 이걸 논하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라는 생존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갈 것인가 뒤로 갈 것인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해방 직후에 친일청산이라든가 반민특위, 네. 아니면 뭐 4.19 의거, 뭐 5.18, 아니면 6.10, 이런 혁명적 시기와 비슷한 때를 지금 우리가 이 시기를 헤쳐나가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헌법적인 어떤 판단, 역사적인 판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 뭐 나아질 것을 우리가 손해를 보고 말고 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일상적인 판단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공동체 존속 자체가 위협에 처하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심층 인터뷰 김규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